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해외경제정보 드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은 해외에서 비즈니스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양한 무역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눈에 해외경제정보를 볼 수 있도록 79개 기관이 함께 여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코트라의 127개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생생한 현지의 리포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4월 26일부터 한인도 미래산업 파트너십이라는 걸 한대요. 이게 아무래도 좀 포스트 차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게 될 국가로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그 인도와 함께 그 미래산업 포럼을 주최를 한다고 해요. 거기 주제가 인도의 전기차 산업, 그리고 인도의 ICT 산업, 그리고 인도의 탄소 중립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그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인도의 전기차, 탄소 중립, ICT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인도의 녹색 수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소 이야기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수소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이제 수소 산업, 그럼 인도는 어떤 수소 산업을 하고 있는지, 인도의 녹색 수소 시장 진출 준비 시점은 바로 지금 문바이 무역관의 원유정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입니다. 그 인도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수소 산업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그 인도 관련한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긴 했는데요. 사실 여러 국가들이 녹색 수소 산업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간다라는 거는 재생에너지 전기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운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까운 지역 안에서 보통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경제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 수소를 얘기하는 이유는 전기는 저장과 운송이 좀 어렵지만 그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이거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 탄소 중립 시대에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린 수소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잘 해낼 수 있다면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소, 탄소 중립 시대에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녹색 수소 수출의 허브가 되겠다는 취지로 국가 그린 수소 미션이라는 거를 승인을 했어요. 초기 투자금으로 30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지원을 해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그린 수소를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치가 인도의 수전해 설비예요. 수전해라는 게 물을 전기 분해하는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수전해 설비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재생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수전해 설비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그린 수소를 만든다는 거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가 국가 그린 수소 미션이라는 것을 승인을 해서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인도의 주요 에너지원은 전체 에너지의 그 화석 연료를 당연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인도가 국가가 크긴 하지만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40% 정도는 해외 수입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한편 이거를 산업화해서 주요 수출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린 수소를 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도는 현재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서 한 600만 톤 정도의 수소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모니아라는 것이 그 질소하고 수소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 암모니아의 직접 사용도 있고 질소 비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소를 만들고는 있는데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방식에는 그레이 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석연료,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어내고 나면 수소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로 되고 있지만 2050년까지 지금의 4배 이상인 2,900만 톤을 달성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그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린 수소를 만들고, 이 그린 수소는 그 특정한 암모니아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 수소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수소 전환 비율이 2030년까지는 16% 정도 수준에 불과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 재생에너지도 잘해야 되고 수전에도 잘해야 되고 좀 비싸기 때문에 전체 수소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일 걸로 보이지만 2050년이 되면은 무려 95%, 대부분 전체 생산되는 수소의 대부분을 그린 수소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잠재적인 전해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인도의 전해조 시장은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아요. 2030년 기준으로도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20년이 지난 2050년이 되면은 20기가와트에서 무려 226기가와트. 그러니까 11배가 사이즈가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인데, 현재 인도의 녹색 수소 생산 비용은 한 킬로그램당 한 6.25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수소 충전소에 가서 수소 충전을 하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대충 요즘에 한 8,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 가격 대비해서도 그게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는 수소가 이제 그레이 수소,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수소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녹색 수소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비싸면은 해외에다 수출을 하기도 어렵고, 이걸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사용하려는 수요를 확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도 정부에서도 대규모 지원을 해서 이걸 한 40에서 50% 정도 가격을 낮추고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킬로그램당 한 1에서 2달러 수준으로 낮춰보겠다. 그러니까 현재 한 6.25달러 정도 되는 거를 2달러 이하로 낮춰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 가격이냐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그레이 수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1kg에 한 8,000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 8,000원 정도 돈을 넣고서 1kg을 넣으면은 한 100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뭐 디젤하고 뭐 가솔린 한 사이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아까 이게 1달러까지 낮춰지게 된다면은 지금의 가솔린 가격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달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쯤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인도 전해조 산업의 어떤 계획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서 인도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그 전해조 시장 규모를 측정을 전망을 해봤을 때 한 26기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전해조가 26기가인데 거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8기가와트 정도 규모가 인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인데, 여기도 10년 안에 수소 생산 비용을 킬로그램당 1달러까지 낮추겠다라고 하고 2025년까지 1기가와트 정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니 그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재벌 그룹인데, 여기에서는 첨단 5기가와트의 전해조 제조 성비를 건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기업 중에는 그린코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2기가와트 정도의 전해조 설비를 설립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스코와 녹색 수소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바라보기에도 이런 메시지들을 한국에 있는 코스트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한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미래산업 폰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인도도 이 수소 산업을 육성해서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소 산업 관련한 경쟁력을 높게 가진 국가로서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이라는 거는 거대한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차 하나만 바라보거나 특정한 어떤 품목들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에너지 산업이 변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산유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뛰어들었던 것처럼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이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되는 가운데 한국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인도 미래산업 포럼에서 다뤄지게 될 인도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얘기예요. 인도 전기차 시장 현황, 뉴데일리 무역관의 한송옥 무역관님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의 1위 기업은 그 마루티 스즈키라는 일본과 인도의 합작 기업입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아가 5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은 뭔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좀 비싼 제품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특정한 시점 2030년, 35년을 기점으로 다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굉장히 부자들만 타는 그런 수단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라는 거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하는 미래 산업이 아니라 정말 전기 오토바이부터, 그러니까 오토바이부터 해서 그 정말 최고급 차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도 자동차 시장은 한국에서 굉장히 정영력이 강한데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인도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이 변한다라는 것을 사륜 자동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아무래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이륜 시장이 제일 큽니다. 오토바이 시장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륜 전기차라고 불리고 있는 오토바이 비중이 63.5%가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 여행하면은 떠올리는 그 3륜차 뒤에 이렇게 그 사람도 탈 수 있고 앞에 운전사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 같이 생기기도 했던 그 3륜차 비중이 32%나 되고, 정작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 전기차라고 불리는 4륜 전기차는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20년에 12만 대였던 시장이 2022년에 100만 대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로 진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부분은 2륜이나 3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모델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4륜 시장보다 2륜이나 3륜에서 훨씬 더 빠른 변환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차 전환의 흐름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인도라고 하더라도 다들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는 지금 BS6 2단계라는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BS6라는 거는 유로6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환경 기준이고, 2단계라는 거는 1단계는 실험실 기준으로 했던 거. 예전에 그 폭스바겐이 실험실에서만 되고 실제 주행도로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실험실 단계에서 했던 거를 1단계라 그러면은 2단계는 실주행도로에서 할 수 있는 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S6 2단계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배기가스를 관리해야 되는 추가적인 환경 설비들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촉매완원 장치 SCR 같은 거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이 좀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마루티 스즈키, 마힌드라, 현대기아 같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2023년 4월 1일부터, 이게 규제 시행이 4월 1일부터였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격을 올려서 좀 부담스러운 차종 같은 경우는 아예 단종을 시켰어요.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베르나 디젤 같은 자동차들을 좀 단종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사용하던 운송수단을 전기로 전환해야 된다는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상품별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인도의 전기차 시장으로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63.5%가 이륜 전기차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되더라도 이륜 전기차의 점유율이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륜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1위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마루티 스즈키고 2위는 현대차인데 지금 오히려 그 이륜 전기차 시장의 1위는 올라입니다. 올라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게 올라 일렉트릭의 그 전기 오토바이에 가깝죠. 전기 오토바이가 맞습니다. 이 올라라는 회사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에 있는 그랩이라든지 뭐 미국의 우버 같이 인도에 있는 카쉐어링 업체인데 여기가 전기차 전환의 시대에 맞춰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에서 시장 그 전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륜 전기차 스쿠터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2021년 8월에 처음으로 이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확대 그러니까 시장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연간 한 1,0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함께 좀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인도가 또 이 지역 중에서는 좀 그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수출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직접 진출을 했을 때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별로 비싸질 않아가지고 지금 올라 일렉트릭의 이륜 전기차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S1, S1 프로, S1 에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비싼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S1 프로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바이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시장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좀 흥미로우실 것 같고요. 좀 전에 이게 히어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회사 제품이 오키나와 오토텍이라는 일본 회사가 한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륜 전기차로 가보면은 사륜 전기차는 전체 시장의 한 4%인 약 4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사륜 전기차 점유율은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는 1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 전기차 부분에서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업체는 아까 1위 업체는 아까 마루티 스즈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1위 업체는 타타입니다. 타타모터스가 무려 84%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G모터가 한 9%, 현대차가 한 2%, 그리고 BYD가 1%, 뭐 기아가 한 1% 정도 돼요. 차종별로 살펴보면은 기아의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출시가 좀 돼 있고요. 제일 잘 팔리고 있는 타타모터스의 제품, 요게 지금 인도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여기 가격이 한 14,0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3만 달러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타타모터스 비중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BYD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1위를 하고 있지만 BYD의 전기차가 지금 출시된 부분이 한 4만 2천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이 다 이게 좀 저렴한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확대되면서 프리미엄으로 좀 올라오는 시장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이 시장에서 좀 뭔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마루티 스즈키 같은 경우는 2025년 최초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위 회사가 전기차 출시를 안 한 거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2위이긴 하지만 코나 EV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계획들을 보면은 그 EV9, 기아의 EV9 같이 프리미엄한 차종도 나오지만 오히려 코나보다 더 작은 차종에서도 저가 전기차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각 시장별로 구매력이 좀 약한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맞는 차를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미래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차급에서는 또 그걸로 경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판매량이 거의 한 800만 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 800만 대 되는 부분들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부터 굉장히 고급 전기차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인도 시장 같은 곳을 좀 더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우리나라 회사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인도 시장 안에서도 약간 프리미엄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우리 차량 주행 보조 같은 부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사들, 그러니까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사들도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전환의 와중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ICT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5G 인도 통신 시장 기회 요인 및 전망. 암다바드 무역관의 이승기 님이 제출하신 리포트예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대를 거듭할 때 시장이 확 커지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이게 3G에서 4G로 넘어가고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때 그 통신 장비도 좀 교체가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4G 폰 쓰던 사람이 5G 통신이 나오면 거기서 교체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5G, 인도 5G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인도가 지난해 10월에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를 했어요. 낙찰가는 1조 5천억 루피로 4G 경매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그 금액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인도 전자정보통신부가 2023년 9월에서 10월경에 최소 5G 이동 통신 서비스 개시를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G 주파수 경매를 하고 올해 말에는 이동 통신 서비스를 개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024년이 되면은 3G 서비스를 종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5G 통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소 서비스를 올해 안에 개시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고요. 이게 52주 이상 늦춰질 경우에는 아까 1조 5천억 루피나 주고 샀던 그 주파수들을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통신 장비라 그러면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신하시니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5G로 전환됐을 때 5G 장비 관련한 부품 소재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5G 산업의 어떤 통신 장비를 보급하는 속도가 좀 더 더뎌지고 그 시장들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근데 이 5G 통신 장비 시장은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여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화웨이 장비가 조금 애매하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장비도 지금 주요 통신사다. 인도에 있는 주요 통신사들과 통신 장비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삼성전자의 5G 장비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 부품 소재 회사들도 꽤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눈에 이게 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프로님이 항상 마음 아파하시는 김민우 KMW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도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5G 통신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인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일단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한 11억 5천만 명 정도로 중국에 이어 2위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만 하더라도 인도의 통신 사업자가 무려 21개 산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개 통신사를 얘기하는데 인도에는 21개 통신사가 있었고요. 지금 인도에는 5개 통신사들이 점유율을 36%, 31%, 21, 9, 뭐 거의 0%대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영 운영사인 BSNL이 MTNL사를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곧 4개 회사, 이 2개 회사가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은 4개 회사로 과점 체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통신 인구가 100명당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은 그 2017년에 91명이었는데 2022년에 오히려 83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23년에는 8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인도의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포화가 돼 있구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통신사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너무 저가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금을 좀 정상화를 시키다 보니까 좀 낙오된 게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유심칩 같은 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명당 가입자 수가 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 시장의 통신 시장 역시 어느 정도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통신회사가 망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포화된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낼 때 통신사들이 주요한 기회로 보는 때가 바로 세대가 바뀔 때, 4G에서 5G로 바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이동통신 회사들, 아까 보여드렸던 5개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에릭슨이나 노키아나 이런 쪽에서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딱 지금 시장이 포화가 돼 있어서 뭔가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울 때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요금도 조금 올리고 뭔가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5G로 전환되는 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에 있는 5대 통신사들도 스웨덴의 에릭슨이나 핀란드의 노키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5G 관련한 제품, 통신 장비 관련한 주문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계로 보더라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선 통신 기기 수출 품목들을 보면은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무선 중계기라든지 레이더 수출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무려 355%, 810%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이게 그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를 받으면서 올해 안에 통신 서비스를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통신망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수요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가 191%, 집적회로 반도체가 무려 199%, 증폭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무려 거의 500% 가까운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5G 처음에 우리나라 깔 때 그때 통신 장비가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것처럼 인도 시장에서 5G로 전환되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도의 통신 산업은 어느 정도는 포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21개 되던 곳이 한 4-5곳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더 과점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 그 회사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 모멘텀을 그 다음 세대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때로 보고 있으면서 주파수 경매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이 통신 장비 5G 서비스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통신 장비들이 인도로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5G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을 했을 때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그 인도 시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5G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통신 장비 쪽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인도의 5G 시장 전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로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또 있죠. 바로 스마트폰 회사들입니다. 4G 통신망을 이용하던 스마트폰에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5G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여기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꽤 높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벵갈루루 무역관의 이영일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를 가지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모바일 전화 가입자 현황을 보면은 그 한 11억 5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이기는 해요. 보급률은 한 83% 정도로 아직 좀 룸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구매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83% 정도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모바일 전화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상태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입자 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품목은 뭐냐면은 바로 인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에요. 보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와 문자만을 사용하던 인도의 소비자들이 점점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점점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숫자가 이게 나온다면 꽤 높은 이 순위를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추가적으로 이동통신 핸드폰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본다면 그 답은 잘 안 나오지만, 여기서 모바일 인터넷을 가입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똑같은 시장 안에서도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 폰들의 시장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에는 100만 천만억, 1억 한 5천만 대 정도로 돼 있다가 2024년에는 2억 대를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비중이 지금은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 통신사들이 4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포지 가입자 비율이 2017년 32%에서 2023년 1분기에 93.2%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느린 통신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4G로 이만큼 많이 넘어왔다는 거고, 그러면은 5G 통신망이 깔아졌을 때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5G에 맞는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5%가 증가했고,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한 29% 정도를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4G 전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5G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삼성이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무려 25%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G로의 전환이 좀 더 확대가 됐을 때 우리가 인도 시장에 좀 더 많은 스마트폰, 그것도 5G가 되는 그런 스마트폰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봤더니 2021년 인도의 OS별 스마트폰 현황을 보니까 무려 95%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가 삼성이랑 애플이라고 한다면은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iOS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삼성이 점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장이 인도에서 꽤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대별로 보면은 10,000에서 20,000 루피 시장,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안쪽에 있는 그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3만 루피 이상, 한화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프리미엄의 좀 고가 시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인도의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다소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매 시장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추세를 살펴보면은 20,000 루피 이하의 저가형 모델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비싼 30,000 루피 이상의 어떤 그나마 프리미엄한 시장에 가까운 스마트폰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좀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선호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SNS 같은 거 찍어서 올리고 하려 그러면은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모바일 장시간 사용을 위한 고용량 배터리가 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그냥 스마트폰 쓸 때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 같은 이런 압권을 보시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큰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동영상 처리를 위해서는 또 고성능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제 AP 스마트폰의 반도체가 좀 더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가 선호가 되고 있는 것이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 인도는 조금 그래도 저가 시장, 30만 원 이하의 저가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앞으로 5G로 넘어가는 그 빠른 통신 환경에서 우리가 전화나 문자만 되는 그런 스마트폰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과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가 될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은 정말 그 iOS 비중이 좀 낮은 상황에서는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딸려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갤럭시를 잘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인도에서도 가장 프리미엄한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는 거의 2배 이상, 물론 작은 데서 올라가긴 하지만 트렌드하게 한 2배 이상으로 점유율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SE 모델 같은 경우 조금 더 저가 모델 같은 거를 통해서 인도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그 인도 시장에서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이 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구매력에 맞고 거기서 원하는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높게 내면서도 가격은 낮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에게는 좀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인도의 중저가 안드로이드 그 스마트폰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의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데들이 좀 그 점유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의 관계 문제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약간 줄어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기회에 삼성의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 이것도 이제 프리미엄 모델로 그쪽에서는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점유율이 좀 넓어질 측면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그 저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중국과도 좀 경쟁을 해야 되고, 고가에서는 애플이 점점 점유율을 넓혀오고 있는 그런 경쟁 환경에 노출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인도 미래협약 포럼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ICT 얘기는 통신 장비의 변화, 그러니까 5G로의 전환에 따라서 5G 네트워크 구축 시장이 구축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이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소득 수준 증가와 통신 세대의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논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한 인도 미래산업 파트너십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과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협력 관계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 이후에 좀 더 많은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에서도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그 산업 발전의 어떤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시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좋은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 뉴스를 기반으로 인도의 수소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ICT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건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